그 트위터를 누가 좀 갖고 와봐봐.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참 지나가갖고 못 찾겠다. 김빙삼. 김빙삼이 누군지 몰라? 김영삼 같은 점 찍은, 김영삼 같은 점 찍고, 김빙삼인가 그래. 이게 그 트위터 내용이에요? 콩고 대통령 나오는 거? 콩고 대통령 나오는 그 얘기 맞아, 이거? 왜 에볼라 바이러스 콩고 얘기. 이게 그거야? 이거 아닌데? 이건 지금 김빙삼에 대한 트위터 유명인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런 얼굴로, 프레지던트 YS 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김빙삼 씨 트위터 프로필을 하면, 최근 프로필 사진을 그림으로 교체했다. 이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패러디 계정 때문에 방통위에서 폐쇄 요청을 받았었대. YS가 봤다면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을 거다. MB가 늘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명박 때부터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날리는데, 이번에 박미. 그래. 요거다, 요거. 오케이. 잠깐만요. 6월 10일자 김빙삼 씨의 트위터 내용이죠. 우리나라들 에볼라가 한참 유행하던 당시 아프리카 콩고 대통령이 방한한다 하면 누가 좋탁하겠나. 사실상 미국 가서 별로 할 일도 없었다고 볼 때 이거는 입국 금지 당한 기다. 입국 금지 당한 기나 매한가지다. 요게 이제 김빙삼 씨의 6월 10일자 트위터였죠. 어저께.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연기됐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렇게 글을 저분이 올린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김빙삼 씨의 트위터인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입국 금지라고 생각 안 해. 그냥 까였다. 그냥 이렇게 사실 내가 볼 때 오바마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미국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뭘로 심각하냐? AI. 미국의 조류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닭들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폐사하고 있대. 그리고 문제가 뭐냐? 달걀 값이 폭등을 하는 거야. 근데 미국은 달걀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달걀 없어도 김치만 있으면 김치하고 쌀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미국은 달걀이 없으면 빵을 못 만드는 거야. 빵에 반드시 달걀이 들어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미국은 달걀 값의 폭등이 우리나라 밀가루 값 폭등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의 밀가루 값, 우유 값이 폭등하면 모든 물가가 오르잖아. 근데 이제 미국이 달걀 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폭등한대. 그래갖고 미국에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또 휴스턴에 홍수가 나면서 이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휴스턴 갈라 그랬잖아. 거기 이렇게 또 5월달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닭들이 막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휴스턴 사는 한인들 중심으로 나 말은 하고 싶은데 참 말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좀 그렇다. 참고로 그분께서 왜 남미 4개국 순방을 하셨는데 그거 하고 갖고 일주일 동안 막 알아놓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4개국 중에 한 나라는 쿠데타 일어나고 한 나라는 60몇 년 만에 화산 터지고 또 한 나라는 토네이도 일어나고 8만 명의 이재민이 나타났거든.
아, 어떻게 4개 날아갔는데, 4개 날아갔는데 3개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내가 누가 갔다고는 얘기 안 했어. 내가 누가 갔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팩트야? 뉴스 찾아봐. 팩트야. 그분이 도착하는 바로 전날, 첫 번째 나라 쿠데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 갈 때, 그날, 도착하는 그 시점인가, 도착하기 직전인가요? 화산 폭발. 그리고 막, 그 나라 비상 걸렸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나라는 도착하기 하루 전날인가? 그때 이제 토네이도. 아유, 근데 이번에 이제 휴스턴 가실라 했는데 거기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휴스턴 시장 후보네 집이 그냥 물에 잠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막 조류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 서민들이 지금 막 난리가 아니래요. 아니, 그게 그 여자 때문이야? 뭐 그걸 과학적 증거 있어? 아니, 그냥 박근혜가 갔기 때문에 쿠데타 났다는 증거 있어? 박근혜가 갔기 때문에 화산 터졌다는 증거 있냐고. 아니, 박근혜가 갔기 때문에 무슨 토네이도 일어났어? 박근혜가 가려고 맘만 먹었다고 홍수난 거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나는 절대 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박근혜 때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마침 박근혜가 또 이번에 휴스턴을 갈라 그랬더니 거기만 홍수가 났다. 마침 박근혜가 휴스턴 갈라 그랬는데, 아니,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냥 전국의 조류독감이 심해갖고 온 나라가 비상이다. 그게 박근혜 때문이겠어? 아니, 사람들이 무슨 무당을 믿나? 과학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연결해서 하고 그래? 좌우지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이제 조류독감 문제로 미국의 국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좀, 나중에 만나자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 오바마는 에볼라 환자 1명 생겼을 때 온 나라 비상 걸었던 사람이잖아.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 우리는 왜 사망자 2명 나온 날 우리 대통령께서는 워낙 대가 세신 분이라 대범하신 분이라서 여대생들이랑 사진 찍고 돌아다녔잖아.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300만 명이 감염되기 전엔 중요한 거 아니다? 정말 대범하신 정말 그릇. 와, 이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300만 명이 감염되기 전에는 국가 비상상황 아니다. 대범하게 막 2명이 죽었는데 그냥 막 사진 찍고, 와, 정말 셌잖아. 그래도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싶어갖고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왜 세월호 때 막 박근혜 대통령 뭐 했어? 조문을 가서 이른 아침 세월호 희생자들을 방문해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러고 연합뉴스에서 쫙 뉴스 띄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쇼였잖아. 이제 위로했다는 사람도 그것도 갖고 와봐. 예. 아니, 그니까 잠깐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소위 조문 연출 논란, 그게 이제 조문 연출 논란 관련된 자료 좀 갖고 와봐. 그게 뭐였냐면, 그게 YTN인가에 나왔어. YTN인가에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아침 빈소를 방문해서 조문을 하고, 예,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게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시간은 조문객이 조문을 못하게끔 아직 열지도 않은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벽을 향해 걸어가. 벽을 향해서 막 걸어가면서 카메라를 찍어. 그러다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할머니를 막 위로하는, 척을 해. 이게 그 영상인가?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유가족들이 그 할머니가 누구의 유족이냐고 찾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유족이 아니었어. 이 세월호하고 많이 닮아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직접 이른 아침 빈소를 방문하셔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이 유족을 그 위로하던 그날의 상황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등 돌려서, 그래서 준비된 할머니를 위로하는 사진을 찍은 거야. 이 할머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청와대에서 섭외했다. 잠깐만. 우리 가족들 중에는 박 대통령이 이 새로 만들어진 화랑유원지 분향소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오전에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뭐라고 딱 그 할머니한테 지시를 해. 여기 지금 자막이 있는데, 요 자막을 제가 또 우리 팟캐스트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리면서 다시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조화 논란에 이어 조문객 섭외 연출 논란. 대통령이 이 새로 만들어진 화랑유원지 분향소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오전에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출입구에서 대기 중인 할머니,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로 이동하자 할머니도 같이 이동. 할머니는 경호원들의 제지 없이 박 대통령과 함께 조문. 실제로 저때 유가족들은 저길 못 들어가고 막 대통령한테 항의 중이었어요. 정부 관계자, 미리 계획한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분향소에서 저 할머니를 섭외한 건 인정. 부탁은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 있어달라. 장례 관계자가 할머니를 박 대통령 근처로 안내하고 박 대통령은 조문을 한 뒤 이 노인에게 다가가 위로했고, 이 모습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으로 보도되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 조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문이 연출됐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서 확산됐다. 어떤 그 할머님 한 분을 같이 현장에서 섭외된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분이 어느 가족 어느 분이신가 하고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분하고 한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논란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사진 2장이, 그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이 삼성의료원 사건도 까버린 거 아니야. 그러자 막 박원순이 뭐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둥에서 막 욕을 하더니 자기도 병원을 갔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이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들을 격려하는 사진이 떴잖아, 2장. 그것 좀 갖고 와봐봐. 그 사진 좀 빨리 갖고 와봐봐. 야, 이거 이번에는 진심으로, 이번에는 진심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르스에 허덕이고 있는
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보호장구를 갖추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진. 아이, 빨리 갖고 와봐봐. 그 우리 방송국 가면 있나? 자, 잠깐만. 우리 사진 게시판 같은데 좀 올려놓지. 같이 보게. 응? 사진 자료실? 없네. 좀 올려봐봐. 이거야? 잠깐만요. 이게 브레이크 뉴스는 별로 신뢰감이 안 가는 건데. 예. 인터넷에 뭐 다른 사진들 없나? 이 관련된 사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관련 사진, 예. 이게 이 조선일보 건가? 뭐, 브레이크 뉴스나 조선일보나 비슷하긴 한데. 잠깐만. 이게 브레이크 뉴스가 났다. 왜냐하면, 잠깐만. 어디 갔지 아까? 이게 중요해. 야, 이게 이제 그 브레이크 뉴스 사진이에요. 이 브레이크 뉴스에 내가 이제 그 밑에 출처를 밝혔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죠. 예. 지금 시간이 4시 35분에, 4시 35분에, 보호 장비를 갖춘 그 의사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현장 속으로 또 노란 잠바를 입고 현장 속으로 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쫙 전국에 보도를 했는데, 이 병원이 국립의료원이었어. 이 병원이 국립의료원이었는데, 요 국립의료원이, 유리창에 국립의료원이라고 써있었어. 그랬구나. 나 어떻게 알았나 했지. 근데 국립의료원은 저때 메르스 병원이 아니었다며. 저때가 이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저렇게 이제 그 메르스 환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 사진이 그때 2장인가 나와요. 요거 말고 또 한 사진이 있어. 이 사진 말고 또 이제 그 의사들이랑 얘기하는 장면.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이랑 얘기하는 장면에 사진을 딱 비교해 보면 위에 시계가 똑같아. 시계가 똑같은 사진에 이제 화면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 컷 찍고 넘어가고 또 한 컷 찍고 그런 거냐. 이제 그런 논란을 낳았더니 역시 우리 조선일보는 정리하는 자세, 사진을 지웠어. 시계를. 1분 차이로 사진이 2개인데 우리 조선일보는 역시 시계를 안 찍고. 정말 이런 눈물겨운 충성. 박근혜 좋겠다. 사진을 딱 잘라주는 센스? 와, 시계를 잘랐죠? 네. 정말 대단한 조선일보야. 정말. 그죠? 좌우지간. 예. 이게 그 시계 나오는 사진인가? 이제 2컷의 사진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2컷의 사진. 박원순 시장을 막 맹비난을 한 다음에, 이분은 이제 특정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4시 35분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그렇지.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진하고, 예. 이 사진하고, 예, 딱 보면 시계가 1분 차이야. 또 1분은 갔네. 그러게.
이 사진을 보면 여기서는 그 35분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이게 한 또 36분 정도로 또 이동을 했네. 아이, 난 이게 시계가 멎어 있었다라고 내가 멘트를 준비했는데, 아이, 멎은 시계가 아니었구나. 아이, 이게 다음 컷이었구나. 이게 먼저 컷. 예. 요 사진이 먼저 컷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뭔가 지시하는 뭔가 이렇게 보호장구를 챙겨 입은 사람을 만나는, 예. 이 장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네. 멎은 줄 알았더니 갔어. 아유,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 주말에 그 기간 내내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딱 우리 조선일보는 시계를 잘랐어. 이게 조선일보는 시계를 자르는 눈물겨운 충성심을 보여줬다는 거. 아유, 세월호 때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그 조문 연출 쇼를 해가지고 온 국민을 기겁하게 하더니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쇼를 한 거야. 이거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아. 이 상습적 쇼. 여러분 있잖아, 옛날에 박정희 때 내가 어린 시절에는요 박정희가 진짜 영웅이었어요. 왜냐하면 봄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화관이 그때 테레비가 많지 않았어. 우리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테레비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에서 매일,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 환경인가 뭐 가정 환경 조사인가를 해.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다라고 동그라미를 치면 부잣집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던 시절이었어. 그러면 온 국민이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뭘로 배웠냐? 그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보기 전에 꼭 15분 동안 대한뉴스를 해. 대한뉴스.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막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봄에 막 모내기하고 가을에는 막 가을거지 추수하고 막 낫지를 해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농민들이랑 같이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면서 손 한가득 막 추수한 곡식을 들고 자유롭게 웃는 모습, 이런 걸 대한뉴스를 통해 보여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커다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니 골리앗. 그러니까 이제 왜 무슨 수출항이 만들어지면 컨테이너 박스들 옮기는 그 골리앗이라는 게 있잖아. 들어 올리는 기계. 그런 거를 이제 그 수출항을 방문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막 손가락으로 뭐를 그 산업 역군들에게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손가락질을 하는 장면이 막 대한뉴스에 나왔어. 또르장공 보러 가고 봤잖아. 그냥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가 난 정말 너무 위대해 보였다니까. 농사도 잘해, 공업도 잘해, 그 큰 기계들한테 지시를 내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개뻥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 막 그 농촌에서 그 추수한 곡식을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 단별로 다 묶어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안고 있었던 게 쇼였던 거야. 그만큼은 그거는 탈곡기에 넣기도 전에 어쩔 뻔 봤냐고. 그 다음에 이 막 그 위대한 영도자라 그러면서 막 가르치는 거. 골리앗에다 지가 뭘 가르쳐? 그 골리앗 움직이는 기사들은 저 꼭대기에 앉아있어서 못 들어. 그게 그 당시에 대한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식하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대단히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했단 말이야. 박근혜가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야. 박근혜가 그렇게 막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지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쇼로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철저한 통제가 되던 시대고 지금은 통제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쇼를 하면 바로 이제 다음날 들통이 나. 그걸 왜 몰라. 그렇게 쇼를 해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그래, 우주 그 얘기 난 별로 안 웃겨. 박근혜가 내 말 따라한 거 있잖아, 왜.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근데 진짜 질병관리본부에 무슨 박우주가 있었다며. 박우주가 나타나가지고 떠듬떠듬 뭐라면서 얘기하는 거. 난 그건 별로 안 웃겨. 이건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박근혜 사진이야. 이때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쇼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야. 1분 차이로 2컷을 찍었어. 아직도 국민을 지가 저렇게 속여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나는 이게 박근혜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 박근혜가 뭐 저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어? 박근혜가 뭘 알아서 저런 쇼를 하자고 그러겠어.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야 가서 찍어 그러니까 찍었겠지. 지가 뭐 알아가지고 저렇게 했겠어? 내 좌우지간 참으로 부끄러운. 어떻게 세월호 때랑 바뀐 게 없냐고. 세월호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러더니 그게 순 개뻥이었던 거야.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황교안 청문회에서 황교안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메르스 대응을 또 잘한다 그랬잖아.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닷새 동안 박 대통령은 침묵했죠. 또다시 5일간 침묵. 6월 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대체 방안을 밝혀야. 정부가 누구냐? 첫 확진자 나온 지 16일 만에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이건 내가 자막을 읽어줄 수 없는 복잡한 화면이다. 박근혜 정부 내각에는 최고 뭐가 없다? 대통령께서는 제때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또 철저하게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될 위기관리 책임을 최종적인 위기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면 인권의 기본은 바로 사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국가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좌우지간 뭐 이런 쇼를 하시다가 좌우지간 이제 미국을 가시겠다고. 예. 미국을 가야 된다고. 미국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침 내내 떠들었던 청와대가 갑자기 저녁 때 외교적인 부담을 안고 그 방미를 취소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국민이 그걸 박근혜 정부 쪽에서, 박근혜 측에서 미국에 요청했다고 받아들이겠어. 우리 정부가 계속 미국 측에 연기 요청을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타진 중이다. 그런 보도가 이어졌다면 갑자기 연기된 게 우리 정부의 노력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어제 낮까지 연기할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계속 보도하던 청와대와 언론이 저녁 때 갑자기 연기하고 그게 대통령의 결단이라 그러면 누가 믿어? 뭐 우리가 빙신도 아니고 참. 그러면 안 되는 애. 너무 티나. 온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까였다고 생각하지. 자, 그럼 외신들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외신들, 메르스 비난 여론에 박 대통령 방미 연기, 메르스 늑장 대응에 박 대통령 지지율 급락. 외신들은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신화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긴급 속보로 알렸고,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도 특파원망을 가동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박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사망자 수는 종종 정부의 초기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악은 넘겼다던 정부의 예측을 거스르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다루기 위해 방미 계획을 연기했다며, 박 대통령의 결정은 작년 세월호 참사 때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에 이어 메르스에 대해서도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는 중에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일주기 당시 남미를 방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웬일이니? 이 워싱턴 포스트가 소위 미국의 정치인들이 보는 뉴스야. 미국의 정치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워싱턴 포스트이고, 일종의 이제 그 공화당 쪽에 친한 신문이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보도했대. 미국이 박근혜를 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 블룸버그 통신은 박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방미를 연기했다며,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개인 소비 위축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은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가 메르스 피해 업계에 4천억을 지원하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데 주목하면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보다 이 질병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AFP 통신은, 이거 프랑스 통신사죠, 메르스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나 대중들의 경계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방미를 연기했다며, 이번 위기에 대한 보건당국의 느린 대응 탓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개쪽을 팔아, 개쪽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명박 때, 나는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그때 2007년에 경선하다가 조선일보가 이명박을 선택했잖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그런 기사를 써.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조선일보가 2007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갖고 5년 동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어. 나는 그때
차라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했어. 왜냐? 나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박근혜가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지. 난 진짜 이명박보다 무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이명박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저의, 가장 저질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저질이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상상을 못한 거야. 내 죄야. 나도 정말 이렇게 저질인지 몰랐어. 이런 수준인지 진짜 몰랐어. 근데 정말 지금 보니까 아니 언제였냐, 우리가 내가 6월 1일부터 손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요원 새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더러 책임질 수 있냐고, 나한테 막 책임질 수 있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손만 씻으면 된다면서요. 그러더니 지금 손만 씻으면 된대. 그때 그 요원 새끼들이 나한테 얼마나 쌍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기가 막힌 거 그게 우리 토요일이었죠.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반쯤이야. 내가 전화기가 세대야. 근데 갑자기 막 띠띠띠 그러면서 전화기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뭔가 막 긴급 재난 문자가 4통씩 들어온 거야. 그래서 봤어. 손 잘 씻으라고.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사망자가 7명인가가 생긴 그 상황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4통씩 왔는데 내용이 손 잘 씻으라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그게 지금 사건 발생 17일인가 18일이 지나가지고 정부에서 제일 먼저 보낸 재난 문자가 손 씻으라는 거야. 그 전날 박근혜가 메르스는 불치병이 아니라고. 그래, 메르스는 불치병이 아니야. 근데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불치야. 메르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은 이건 불치야.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가장 골 때렸던 게 뭐냐, 노무현 때 사스 희생자가 없었던 건 총리가 잘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건 총리가 없었기 때문이래. 왜들 이러실까? 총리가 없었다 그러면 안 되지. 왜? 지금 최경환이가 총리 권한대행이야. 엄격하게 총리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야. 총리 역할을 분명히 맡은 최경환이가 있었어. 근데 최경환이 뭐 했어요? 프랑스 놀러 갔잖아. 지난주에 한참 난리가 났는데 최경환이가 없어. 어디 갔냐 했더니 프랑스에 투자 유치하러 갔대. 아주 그냥 지랄이 창궐을 해요. 정말 지랄이 창궐을 해. 그러면서 하루빨리 총리를 통과시켜서 하루빨리 총리를 통과시켜가지고 메르스를 잡아야 된다고. 박근혜더러 메르스 통제 잘하고 있다는 애가 총리가 돼봤자 뭘 하겠냐? 아니 여러분, 지금 조금 아까 보셨죠? 황교안이가 뭐라 그랬어?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잘했대잖아. 그렇게 생각한 애가 총리가 되면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런데 뭐? 총리가 빨리 결정이 돼야 메르스 사태를 수습해?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질문을 그래서 황교안한테 했던 모양이야. 그지? 황교안한테 박근혜가 메르스에 대한 대응,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대응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때 황교안이가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좀 신속하게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했다면 황교안은 총리 자격이 있어. 그러나 지금 이 황교안은 박근혜가 메르스의 대처를 잘했대잖아. 그런 사람이 총리하면 안 되지. 박근혜랑 똔똔일 거 아니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총리 있으나 마나지. 프랑스에 놀러간 최경환이나 미국에 놀러가고 싶은데 못 가가고
저 속상한 박근혜가 잘했다고 그런 누구니? 이름도 잊어버렸어. 황교안이나, 그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 국민 세금이나 축내지. 자, 이쯤에서, 내가 이번에 청문회를 봤잖아. 우리 이번에 이제 청문회 보면서 여러분들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죠?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청문회를 보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매우 중요한 거 그동안에 요 황교안 청문회 직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친이 친박의 대립 심상치 않다. 그런 기사 봤죠?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도 앞으로 가상 뉴스, 가상 소설, 그래서 친이 친박이 대결하고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그런 소설? 설정? 그거를 얘기했었잖아. 친이 친박이 대결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그 대립 구도가 심상치 않다. 개뻥이었던 거야. 이번 청문회 봐봐. 황교안이를 새누리당이 전심전력으로 총리 만들려고 생쇼를 다 하잖아. 그죠? 앞으로 오늘 이후에 친이 친박 어쩌고 얘기하는 기자나 언론은 불태워버려야 돼. 친이 친박이 대립했다. 지랄인 거지. 무슨 대립. 쇼야 쇼. 내년 총선용 쇼. 마치 친이는 친이계라는 놈들이 따로 있어서 박근혜와 거리를 두고 박근혜를 막 비판하는 척하는 거야. 친이 친박이 대립을 해? 지랄을 한다. 정말 대립하면 황교안이를 총리 인준 안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정말로 새누리당에 친이 친박이 정말 대립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정말 비판적으로 바라본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다면 새누리당 손으로 황교안이를 총리 인준 안 해주면 되잖아. 부결시키면 되잖아. 지켜보자고요. 새누리당에서 황교안이를 총리로 통과시켜 준다는 얘기는 지금 친이 친박 대결 구도란 얘기가 개뻥이란 얘기야. 그죠? 나는 내가 그 얘기를 미리 할까 하다가 우리 이번 청문회 때 친이 친박이 어떻게 친이계가 어떻게 황교안을 다루나 봅시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잠수 타고 그냥 본 거야. 네, 역시 내가 그걸 보고 있는 줄은 몰랐지. 난 그것만 봤어. 어차피 니네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때 너네가 정말로 친이 친박이 대결 구도였다면 그때 너희들이 그 새누리당에서 청문위원으로 나와가지고 황교안을 비판했어야지. 한 놈도 비판 안 했잖아. 올 같은 편이란 얘기야. 새누리는 모두 박근혜 편이었단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내가 그 뉴스, 황교안이 총리가 될 수 없는 11가지 이유, 그거 좀 찾아줘봐. 황교안이 총리 부적격 사유 11가지. 그 얘기는 또 안 뜨네. 황교안 총리. 아침에 그냥 이걸로 가자. 박재영의 뉴스쇼.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국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데 야당이 부적격 후보라는 결정을 내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고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부적절한 이유는 적게 잡아도 11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왜 부적격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이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감 자체가. 그렇죠.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면 사법 처리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따라서 오늘 11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부적격 이유를 합친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병역 면제 의혹입니다. 예. 이미 자세하게 알려진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황 후보자가 대학 재학 시절 3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91만 분의 1의 기적을 일으킨 만성 단마진으로 희귀한 병명 아닙니까? 예. 병역 면제를 받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기록이나 면제 당시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10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은 병역 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병역 면제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은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병역 면제 의혹 하나만으로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청문회 나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병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니까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병역 문제인데요. 국군 통수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병역 의무가 없죠. 따라서 국무총리라도 병역을 필요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요구 시 대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역 면제자가 국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건 합리적이지가 못하죠. 한 예비역 장성은 최소한 병역 미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국무총리,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등으로는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짚어주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관 예우 문제입니다. 고검장으로 퇴임한 뒤에 17개월에 1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수임을 했고 일부 사건은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9건에 대해서는 기초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상세한 내용은 없었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 동안 7억 원을 벌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고액 수임료 때문에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죠. 예. 평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도 참 크게 지적이 됐었고. 네. 자, 네 번째는요. 사면 사건 수임 논란입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다는 기록이 나왔죠. 예. 그리고 1월 12일에 특별 사면이 단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법적인 사면 로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면 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나는 그 업무, 사면 관련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수임을 안 한다. 알선 수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선 수재요? 예. 예. 이게 변호사법 위반하고 같은 건데요. 예. 황 후보자는 한 번도 그런 업무에 종사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자가 사면 업무 자문을 했다는 것은 알선 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 사면 자문이란 사면 로비일 가능성이 100%다. 국회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에 알선 수재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최성식 변호사도 사면 절차에 대해 알려졌다니 이건 뻔뻔한 거짓말이고 법률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곡학 아세 행위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결국 범죄 행위다, 알선 수재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 법무부에서 사면 문제를 다뤘던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면 사건을 수임하면 그거는 100% 알선 수재가 된다. 예. 사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검찰국 검사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전직 검찰 출신
중견 법조인도 예. 사면 사건은 절차 같은 법률 자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법무부나 청와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지 법률적인 뭐 대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수임한다는 얘기는 곧바로 범죄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야당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을 또 좀 예리하게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예리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사면 업무에 한 정통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예. 사면 사건에는 절대로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 사면 사건은 수임한다는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된다 얘기를 했고요. 예. 검찰 고위직 출신 여러 변호사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사면 사건은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건 다들 안다는 얘기죠. 그 사건을 예, 수임했다는 얘기는 곧바로 그것은 로비로 직결된다. 그러니까 로비했다는 얘기는 불법적인 알선 수재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 법조계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5번째 뭡니까 그러면? 인사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번 황교안 청문회가 어려웠던 이유는 일부러 뉴스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거야. 되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을 많이 내서 사실 우리가 전관예우란 말도 몰랐잖아.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국민들한테 청문회 때 나온 용어들이 너무나 전문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는데 사실 이게 법조인들은 황교안이가 사면 사건을 뭐 법률적 자문을 해줬네 어쩌네 얘기를 하건 말건 사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다. 100% 로비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법조인들 사이에 상식인 거야. 우리가 왜 의사들의 상식이 있는 것처럼 법조인들은 그러니까 사면건을 수임했다? 그건 100% 로비다. 그게 로 이슈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법조인들이 보는 신문에서 황교안 특별사문 자문은 100% 로비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법률가들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그죠? 이 아줌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너 스피커 있는 척 하는 거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들어볼게요. 청문회 무력화 시도 문제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황교안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깜깜이 청문회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기도 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병역 기피, 전관예우, 정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증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서 자유와 진실이 없는 청문회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후보 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작전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황 후보자를 잘 아는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작전의 승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 자료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19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는 실패했지만은 황교안 후보자는 성공한 차이가 바로 이 작전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 법조인은 사면 자문의 내용을 떠나서 누구의 사면이라는 것만 나와도 황 후보자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나 안대희 후보자와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 게 청문회 성공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자 6번째는요? 6번째는 헌법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총리 후보자가 너무나도 탈법 편법이 많다는 것이고요. 예. 7번째는 국무총리로서 예. 후보자로서 국민 화합과 통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그러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질 만큼 사고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 X8 부실 수사 문제 8번째로 꼽으셨네요. 예. 9번째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 방해 논란의 문제가 있고요. 예. 10번째는 기부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실제로 1억 3천여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사실 1억 3천만 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는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4억 7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퇴임하면서도 나머지 1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11번째는요? 위정 논란입니다. 자신이 수임했던 전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선임기를 했다 그랬지만은 예. 선임기를 내지 않은 사건이 드러났죠. 예. 허위 증언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 고위공직자라면은 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 청렴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고요. 인사청문회 초입 도기만 해도 초기만 해도 뭐 논문 표절, 다원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한 가지만 나와도 이 사람들이 공직 후보에서 줄줄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4대 필수 과목 또 플러스 2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예. 황교안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인준한다면은 국민들은 도덕성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이런 후보자를 인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기준을 그만큼 낮춘다는 게 될 겁니다. 예, 예. 국회가 좀 더 고심해야 될 겁니다. 네. 어떤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도덕성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 자, 결론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김빙삼 씨가 한마디 하셨군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저 돈 1,000만 원짜리 대출 심사라고 생각해봐라. 저 따위로 자료 제출한 새끼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대출해줄 은행이 있겠는가? 지금 이 황교안의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야.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문재인이 총리 지명을 했는데 문재인이 총리 지명한 놈이 저렇게 했다면 과연 조중동이 메르스 따위로 떠들었을까요?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고 문재인이 저런 총리 후보를 지명했다면 대한민국 조중동이 그렇게 메르스 따위를 보도하고 있었겠냐고. 아마 지금쯤 문재인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았겠어? 저런 애를 어떻게 총리 후보로 지명했냐, 이게 문재인의 수준이다 이러면서 지랄 연병을 했을 거야. 박근혜가 야당 대표이던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정말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총리 낙마, 장관 낙마시켰어. 자기 논문을 인용하면서 따옴표 안 쳤다고 그걸로 낙마시키고 지랄했어. 박근혜가. 만약에 문재인이 황교안 같은 저렇게 자료 제출 안 한 애를 총리로 지명했다면 대한민국 조중동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중앙일보가 웬일로 박근혜를 비판하지? 조선일보가 웬일로 박근혜를 비판하지? 혼돈하셨던 분들 계시죠? 조중동에서 지난 청문회 기간 동안 황교안 때문에 비판하는 거 봤어요? 조중동이 지난 3일 동안 황교안 때문에 비판하는 거 봤냐고. 메르스만 갖고 비판했지 황교안 문제 갖고 하나도 안 했어. 그게 무슨 얘기야? 결국 중앙일보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도 쇼였던 거야. 홍석현이가 무슨 대권 플랜으로 박근혜와 척을 져? 다 개쇼였던 거야. 내가 그걸 보려고 내가 가만히 엎드려서 청문회 기간을 봤어. 뭐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비판하고 메르스로만 비판했잖아. 황교안에 대해서는 조중동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 황교안을 총리로 인준했다는 걸 비판했다면 정말 중앙일보가 어쩌면 입장 변화를 했나라고 내가 생각했을 거야. 다행히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친이 친박의 쇼, 친이 친박이 대립한다는 것도 쇼였고 중앙일보가 박근혜하고 거리 둔다, 그것도 쇼였던 거야. 실제로 그들은 황교안을 총리 만드는데 모두가 합심을 한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메르스를 가지고 비판한 거야. 그래갖고 지네들이 또 메르스는 자기네 여론조작단을 시켜서 덮어버리면 되니까. 이런 비열한 새끼들,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아주 불을 질러야 돼, 불을 질러야 돼. 이런 것들은 언론사 자격이 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요 그냥 메르스 사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정부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게 원격 진료가 안 돼서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지금 유승민을 비롯해가지고 유승민, 김무성이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확장된 게 원격 진료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 했죠. 조금 아까 질문 나온 것부터 설명하면 사면이 뭐냐? 범죄자를, 가령 이제 감옥에 있는 애를 특별 사면, 그럼 풀어주는 거야. 지금 얘가 책임져야 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면해주는 게 사면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어떤 변호사가 맡았다면 그건 100% 로비다. 그게 법조인들의 상식이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조그맣게 의료 민영화 얘기. 지금 얘네들이 원격 진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원격 진료 얘기가 뭐냐 하면 소위 다른 말로 의료 민영화야. 그 의료 민영화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의 가장 마지막 지점은 건강보험을 없애는 거예요. 국민 건강보험을 없애는 거야. 그리고 민간보험의 의료보험만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쟤네들이 가고 싶은 최종 목표야. 그런데 그 의료 민영화로 가는 한 과정 중에 쟤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원격 진료라는 거예요. 그 원격 진료라는 게 뭐냐 하면 지방이나 먼 곳에 있는 환자들이 인터넷으로 병원에 접속을 해서 전화로 문진을 하고, 그러니까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어보는 거야, 상태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럼 처방전을 받아서 동네에서 약을 지어 먹는 뭐 그런 거를 지금 원격 의료 시스템이라 그래요. 내 말이 맞지? 원격 의료 시스템이 그런 거야. 시골에 있는 고혈압 환자가 서울까지 오는 기간에 노인들이 힘드니까 시골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삼성의료원에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문진을 해. 뭐 물어보고 그러면 약을 계속 드세요? 그래서 한 달치 약을 그 인터넷으로 쏴줘. 처방전을. 그럼 그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타먹는다. 이게 이제 원격 진료야. 괜찮을 것 같죠? 좋아 보이죠?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그 원격 의료가 생긴다는 건 누구 중심이야? 대형 병원 중심인 거야. 대형 병원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지방의 환자들까지를 전부 다 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동네 작은 병원들이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동네 병원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그럼 사라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려도 대형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 감기에 걸려도 대형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동네 병원이 망하니까. 그래서 그 원격 의료는요. 지금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금 전라도나 이런 데 사는 게 힘든 이유, 전라도나 경북이 살기 힘든 이유가 뭐야? 병원이 없어. 그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 데는 병원이 별로 없어. 병의원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갑자기 한밤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큰 대형 도시로 나가야 돼. 그 과정에서 출혈이 막 1시간씩 출혈 과다가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결국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원격 진료가 되면 결국 몇몇 유명한 대형 병원들은 환자를 독식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진짜 필요한 우리 동네 병원이 사라지는 거. 그게 원격 의료의 문제점이야. 근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가지고 지금 정부 최고 관리자란 놈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원격 의료였다면 이렇게 병이 안 퍼졌다. 지랄하는 거죠. 원격 진료로 어떻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결국 얘네들은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서 결국 삼성의료원의 꿈, 삼성의료원이 계속 추진했던 게 미국의 무슨 헬스 파트너인지 뭔지 하고 같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야. 삼성의료원의 그게 목표였어. 설마 삼성의료원이 이번에 메르스를 그냥 확장시킨 건 난 아닐 거라고 보지만 좌우지간 122명 중에 55명이 삼성의료원에서 원인이 된 환자들이야. 감염된. 그리고 삼성의료원 원장이 국가 이번 메르스 방역대책반 임원이고, 그건 이제 팩트야. 근데 지금 그 새누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원격 의료를 시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메르스 얘기를 발언하고 있어. 이 삼성의료원의 오랜 꿈이 원격 의료 시스템이야. 이 팩트만 나열했을 뿐이 내가 결론 내린 건 없어. 다시 팩트. 삼성의료원은 오랫동안 원격 의료를 준비해왔다. 미국의 무슨 머시기 파트너랑 같이 준비해왔다.
그리고 삼성의료원 원장이 이번 정부의 메르스 대책 그 간부였다. 삼성의료원, 그러니까 현재 메르스 환자 122명 중에 삼성의료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50명 이상이다.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그냥 팩트만 나열했지 이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이거 어떤 결론을 막 이렇게 함부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 다만 이 팩트를 그냥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요. 의료 민영가는 뭐 원격 의료가 안 돼서 메르스가 확산된 게 아니야. 도리어 뭐가 없었기 때문이야? 국립의료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 알죠? 경남에서 지금 경남에 환자 발생했어. 창원에. 그지? 그럼 창원에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강원도 원주에서도 환자 발생했어. 지금 전국에 지금 경북을 빼놓고 지금 전국에 환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런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국립의료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 국립의료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국립의료원에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래 국립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방역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국립의료원이 해야 되는 건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이 전염병 환자들이야.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가 이렇게 된 건 공중보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야. 언제? 이명박 때 공중보건 시스템을 막 무너뜨리면서 그 공립의료원을 민영화를 자꾸 추진한 거야.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그러니까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그 대책을 주도적으로 못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내린 그 문제의 원인이 원격 의료가 안 돼서 그런다. 국립의료원에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면 그 병원에 입원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립의료 시스템 자체의 존재를 흔드는 거야. 볼 가치가 없는 방송이야? 근데 왜 보고 있어? 예. 이거 봐. 이 얘기하니까 지금 막 쭉 몰려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볼 가치가 없는 방송이네. 왜 봤어? 그 다음에 또 막 응디응디 막 그러고 있어. 왜? 막 저기야? 가슴이 막 아파? 이게 막 당황스럽지, 니네도? 여러분,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요, 지금 있는 놈들은, 저 삼성의료원과 그 일당들은 의료 민영화 시스템을 더 가동시키려고, 더 가속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러나 이런 전염병은요, 민간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이걸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그 정부에서 내려야 된 결론은, 그러니 국립의료원을 확충하고 보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완벽한 감염내과 의사들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국내 이게 2012년에 메르스가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자도 없고 병에 대한 연구도 안 돼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원래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대중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전염병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까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게 공공의료 시스템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내리 공공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계속 해왔던 거야.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뭐 최소한 좌빨 병신들끼리. 너네 굉장히 당황한다. 지금 각방에서요. 예, 지금 각방에서 막 쌩 난리도 아니야. 당황하셨어요? 내가 니네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막 까발리니까 당황하셨어요? 지금 각방에서 난리도 아니지? 지금 각방에서 난리도 아니야. 내가 이 얘기하니까. 너네 진짜 이걸로 메르스로 의료 민영화 준비한 거야? 그런 거야? 나 또 뒷걸음질 하다가 소 잡은 거야? 아니, 애들 반응이 굉장히 거칠어. 그지? 지금 얘네 반응이 너무 거칠죠? 너네 진짜 이걸로 의료 민영화 준비했던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건드려갖고 니네 지금 막 발광하는 거야? 아, 나 또 잡혀가겠네. 또 사실적시로. 나 또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았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설마 진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야?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왜 애들이 각 방에서 미친 듯이 날뛰네. 의료 민영화가 목적이었구나. 그래? 화장품 시총 6조 증발, 경제 곳곳 에서 메르스 충격. 지금요, 얘네들이 넘어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지. 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너네 이렇게 풀가동해서 메르스 공포 팔았다가 이걸로 앞으로 닥쳐올 경제위기 너네 어떡할 거냐? 내가 물었을 때 너네 뭐라 그랬어? 사람이 죽어갔는데 경제가 말이 나오냐 그랬지 나한테. 야, 이 쌍놈 새끼들아. 버퍼. 지금 버퍼가 있었던 이유는 녹화 파일 때문일 거예요. 예. 녹화 파일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속도가, 2시간 지나서 아까 4시에 이거, 녹화 파일을 끊었어야 되는데 또 싱크가 안 맞겠네. 하여간, 우리는 아까 그 팩트 3가지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고위관리자들이 지금 사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대안이 의료 민영화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각 병원에서,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오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내가 가장 두려운 거는 뭐냐 하면, 황교안 청문회 끝났으니까 언론이 일단 메르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아. 그리고 메르스에 걸린 환자들도 자기가 메르스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 지금 검진이 잘 안 된대. 그 얘기 들었지? 메르스 검진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왜? 메르스 검진할 수 있는 키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부에서 한 종류만 공급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메르스 진단 안 내려준다는 거야. 혹시 그게 환자 숫자를 늘리지 않기 위한 꼼수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침하고 막 이런 환자들이 나오면 혹시 막 그 치료 안 해주고 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개뻥치고 정보를 숨기고 그러지는 않겠지?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는 안 받아주고 치료도 안 해주고 환자 숫자 줄었다라고 개뻥을 치고 그런 짓은 안 하겠지? 내가 직접 보는데 이렇게 물음표 하면 강퇴야. 물음표로 지금 채팅창을 깨는 짓을 하면 강퇴다. 1년 전 WHO 권고를 무시하고 메르스 검역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6월부터 중동 지역 입국자 자진 신고로 전환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메르스를 불렀다는 또 뉴스가 나왔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렇게 권고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야? 규제 완화잖아. 결국 세월호랑 똑같은 애. 원래 선장들이 배를 출항하기 전에 이게 배 이상이 없나, 제대로 물건들은 고박되어 있는가, 고정 결박이 안전한가를 검토해서 그게 안 됐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어. 그게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 의무야.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 의무. 근데 그걸 없앤 게 박근혜야. 그래서 그 세월호가 제대로 고정장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기우뚱 짐이 한쪽으로 쏠려갖고 지금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거 없애서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작년 6월부터 이거 메르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규제를 완화했대. 이게
이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력이야.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런 애들이 계속 권력을 잡으면, 황교안 봐봐요, 여러분. 황교안이 뭐라 그랬어? 박근혜가 메르스 대체 잘했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 대처 잘하고 있대잖아. 지금 황교안이를 지금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전부 다 밀어주는 거 아니야, 총리로. 박근혜가 메르스 대응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황교안을 총리로 미는 당이야. 그런 당에서 계속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뭐야? 똑바로 된 야당을 만드는 거야. 똑바로 된 야당을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 야당은 정신을 차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관련된 이야기 하나 보고 갑시다. 예. 여기까지 다 해놔. 뭐예요? 박재임, 저번에 내가 위원회가 불편해요. 우여곡절 끝에 떴습니다. 선거마다 패배해온 야당이 이번엔 과연 환골탈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날리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다니엘 튜더 씨 기억하시는지요? 대동강 맥주가 우리 맥주보다 낫다고 해서 잠시 파장을 일으켰고, 자신이 직접 맥주집을 차려서 또 화제가 됐던 전직 이코노미스트 기자입니다. 다니엘 튜더 씨, 이미 한국에 대한 속에서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로 문제 제기를 한번 하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더 도발적인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핵심은 한국 정치의 좌파도 우파도 다 문제가 있다. 특히 야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다니엘 튜더 씨, 반갑습니다. 예. 자, 그 맥주집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런던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맥주집이 잘 안 됐습니까? It's doing okay. Yeah, we're up to 9 bars now, but yeah, I'm doing a new thing actually in London. I left Korea about 7 months ago. I'm running a new business in London. 이번에 책을 아무튼 내고 오셨습니다. 제목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고 돼서 좀 와닿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알긴 알겠는데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군요. I think that regarding politics, people have become sort of accustomed to disappointment, or they've become accustomed to seeing, here's 잠깐만. 이것도 자막 읽어드려야 되잖아. 그죠? 팟캐스트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해석이 안 돼 있으면, 예,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어머, 얘네 왜 이렇게 당황하지? 이게 숨기고 싶은 뉴스야? 지금 얘네들 이거 막 방에서 난리가 났죠? 그죠? 막 용역들이 들어와갖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요원들이. 왜, 이게 중요한 뉴스야? 숨기고 싶은 뉴스라서 그래? 아, 그렇구나. 고맙네. 아이, 또 내가 몰랐잖아. 아이, 나 이게 또 잡았네, 쥐를.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예.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 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편한 희망이라고 돼서 좀 와닿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알긴 알겠는데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군요. I think that regarding 정치에 politics, 대한 people have 절망과 become sort 실망이 of 일상화되어 accustomed 있다고 to 생각합니다. disappointment. 무슨 일이 생기면 또 or, 추문이 they've 일어났구나, become accustomed 부패가 to seeing, 일어났구나라는. here's another scandal, there's like some corruption or whatever, and it's become. 반응을 보이며 I think 이런 probably 것에 reached a point where people 익숙해졌습니다. just expect it 사람들이 now. It's 정치라는 just 게 다 그런 something that's 거구나라고 just what 생각하는 they do, 지경에 which is a 이르렀다고 shame. And I think 생각합니다. that also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itself 수 없습니다. 이런 makes 경향은 민주주의에 the problem 해로운 영향을 it 끼치기 makes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that in 대해서 itself is bad for
democracy. Because when people lose interest in politics, then that 관심을 잃게 allows 되면 정치권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던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겠죠. to do whatever they want. 제목에서 really. 희망에 대해 언급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And the word 희망 in there, it's for when they campaign in elections, they always use the 선거전을 word 희망. 펼칠 때 한국 They always 정치인들은 say 항상 like 희망, 소통, 소통, 미래 these kind 그런 of 어구를 words 쓰는데 that I 이런 find 용어들이 very 매우 vague. 애매모호합니다. They're very kind of positive words, but they're also very vague. 긍정적인 And, 단어이긴 하지만 애매합니다. when I 그래서 see that, 이런 it makes 어구들을 me 보면 저는 불편.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 어찌 보면 이 제목에 책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I want to make people think about politics. 사람들이 even if 정치에 they 대해서 생각을 hate it. 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정치 I know 자체를 that as 싫어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saying these 가졌으면 things, some 좋겠습니다. people 물론 will, 외국인으로서 who is 이런 this 비평서를 내게 되면 idiot or 어떤 사람들은 이 whatever. But I 바보는 don't mind. 누구야? And 이 사람 want to 대체 do that. 누군데? 하는 I 반응을 want 보인다는 to 것도 make 알고 people 있습니다. argue 저는 about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던진 그 잠깐만요. 문제 제기 가운데 하나. 사람들이 아까 뭐라 했지? 사람들이 던진 people argue about something. 논쟁을 그래서 했으면 던진 좋겠습니다. 그 문제 제기 가운데 하나가 책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한국엔 뭐 보수 또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좀 이상하다. 본래적 의미의 보수나 진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건 내가 맨날 하던 얘기 I 아니야. think that may sound strange to people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because 수도 Korea is a 있습니다. very 왜냐하면 한국은 politically 정치적 대립이 divided 극심한 place. 나라이기 But I think 때문입니다. that division is 하지만 based 이런 on 분열은 other 다른 things. 요소로 인한 분열이라고 I 생각합니다. think it's a kind 어느 of 부족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tribalism 것 almost. 같은데요. You have two 거의 groups who have 부족주의라고. been in opposition 한국에서 to each 가장 other 큰 for 두 a long 정당이 time. 오랫동안 서로 But I don't 반대해왔지만 think it's actually 진정한 about 좌파 우파로 something about 나누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left-wing 않습니다. politics or 거봐! right-wing politics. 내 맨날 했단 말이야. If we look at 새누리당, I 일단 think 새누리당을 they 보면 have, GDP 등 오랫동안 경제적 지표에 and 집착해온 정당입니다. for a very long 하지만 time 그 had 외에는 this 특정한 fixation 철학이 on 없습니다. numbers and GDP or something like that. But other than that, I don't think there's a specific philosophy. It's more just development and increasing those numbers. 항상 숫자로 On the 대변되는 other side, 개별 모델을 지향해 왔죠. 반면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I think there's just this kind of 반대, kind of just oppose whatever the other guys are doing mentality that probably comes from the 1980s and the 이는 70s, 1970년에서 the protest 80년대 era. 시위했던 정신에 Yeah, which 기인한 was, 것입니다. I think, 물론 그 valuable 당시에는 and 절실하고 가치가 있는 necessary at the 운동이었다고 time. 생각합니다. But right now, I think the young people 하지만 in the 오늘날 20s or 20대, 30s, they 30대에는 don't 과거 really 일에는 care 관심이 about 없습니다. that old stuff 젊은 anymore. 층들은 진짜 They care more 진보 about, 정책에 I think 관심이 if you had 있습니다. a genuine progressive 하지만 오늘날 party 20대, now that 30대는 was 잠깐 actually always trying to think about problems for 그래서 say, 사회 minorities 소수 계층이나 or, 우리가 좀 더 신경을 the 써야 less 하는 취약 계층에 관한 정책이 나오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fortunate in society or things like inequality. I think that would be very valuable.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른바 이제 보수 정부는 계속해서 통계 지표에만 매달리고 이른바 개발 모델에만 매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보 정치 세력은 진보적 어떤 어젠다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뭐 그 얘기는 저희들이 내가 맨날 했던 충분히 얘기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언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단을 내린다면? I think that when I was a journalist here, I 한국에서 had 외신 기자로 일했을 때 freedom 저는 that 다른 my 한국 기자들이 Korean 누리지 못하던 journalist 자유를 friends did not 누렸습니다. have.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And I was 보도할 able 수 to 있었는데 say more of what I wanted to say. I think that here there is 한국 a 기자의 경우에는 잘못했다가 problem 고소를 of, 당할 수도 있고 you 감옥에 can 갈 be 수도 있는 sued 상황이 for 생겨나고 saying something 또 and you can go to 광고주들의 prison. 영향에도 자유롭지 There's a 않았습니다. problem of if you write for any 내가 감옥 newspaper, 갔다 온 사람 아니야. the companies who are placing the adverts can effectively control you. I think that okay, for example, when I was 예를 들어 제가 writing for 이코노미스트 The 기자로 Economist, 일할 때 우리는 가끔 we 한국 sometimes 기업으로부터 had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threats from one 그들은 우리에 Korean 관해서 company. Oh, if you write this about us, then
we will not place any more 이렇게 나쁜 adverts. 기사를 쓰면 But 광고를 actually, 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to us, 놓았습니다. that company 하지만 was 사실 not 우리 관점에서 a big 봤을 part 때 of 단일 our 기업은 광고 수입에서 business, 큰 really. It 비중을 was just 차지하지 one company 않았습니다. among 수천 개 thousands 광고주 중에 placing 하나일 adverts, 뿐이죠. so 그래? 우리 we don't 괜찮아 care. 하고 신경 쓰지 But 않았습니다. if you're a big Korean newspaper, 하지만 한국의 maybe that 경우에는 한 company is 기업이 10% 광고 수입의 of your 10%를 money. 차지한다고 치면 So you 그때는 have to 광고주의 listen to 입김을 them. 무시할 수 없겠죠. 거봐. And so I think 그래서 that, 내가 광고를 안 there's 받는 a 거야. definitely 따라서 a lack 한국에서는 of 보도의 자유가 press freedom here, 제한적이라고 both 생각합니다. from 재계 businesses 쪽도 and 정치 from 쪽도 politics.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그 표면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는 것 같다라는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Yeah, I mean that's a little provocative and perhaps a 물론 bit 좀 of an 도발적으로 extreme 들릴 수 statement. 있습니다. And I don't 약간 think that 과장된 표현이기도 Korea 합니다. is like a 한국이 dictatorship or 독재주의 anything 국가 like that. 같다는 But 뜻은 아닙니다. I think that we're now in a 지금 one 한국은 party 거의 일당 state. 체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Korea. 생각이 듭니다. I 가장 think 큰 that, 원인은 야권의 정치권이 I think 경쟁력이 partly, 없기 때문입니다. in a major way, this is a fault of the opposition in not being competitive. I think that Korea will become like Japan. 이러다가는 You have one 일본처럼 party 한 that 정당이 계속 consistently rules for 집권하는 many years. 일당 체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I 정부는 think 또한 that, 권위적인 태도로 The government 일관합니다. has a certain authoritarian attitude, to try and control what the 언론을 media 장악하려 says. 하고 언론의 비판에 or, 대해서도 to 제약을 가하려 control 합니다. what 이렇게 되면 criticism is 정치에 made of 별로 them.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And I think if they're able to do that consistently, they will consistently be able 정부의 to 입장에 persuade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the majority 따라서 of the 야권이 public 좀 더 who are not really 긍정적이고 interested in 창의적인 politics. 방법을 취해야 Yeah, 합니다. we'll stay with them. And the opposition really has to be more positive and creative. 야권의 불리한 상황을 to 극복하기 위해서는 overcome 야권이 좀 더 창의적이고 slant. 긍정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But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야권은 they don't tend to do that. I think they 그 are 역할을 just 잘 해내지 못하고 just 있습니다. negative. 항상 네거티브에 and rarely 몰두하고 offer, 의사 rarely 설정에 lead 있어서도 the agenda. 뒤처지고 있습니다. Maybe they follow 경제민주화. That was 경제민주화가 not really 바로 their 좋은 topic. 예입니다. But 야권은 they followed it 경제민주화에서도 의지 in the 설정을 end, I 하지 think. 못하고 혹시 뒷북을 치는 식으로 토니 블레어 따라갔습니다. 지지자십니까? Except the Iraq War. 이라크 참전을 Generally, 제외하고는 yeah.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주창한 이른바 제3의 길을 우리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Right, a little bit. I mean, maybe. I mean, of 그렇게도 course, 볼 it 수 has to be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의 done 방식이 in a 돼야겠죠. Korean way. And 한국 사회에 I 토니 don't think you 블레어가 can 있다면 apply 어떨지 such things 이를테면 universally. 복지를 But 예로 들겠습니다. generally, I think if there was a Korean-style Tony Blair, somebody who could show, welfare, for example. I think one of the smart things that 토니 블레어가 Tony 잘했던 Blair and 것은 people like him 복지가 can 단지 do is 가난한 they 사람들에게 can 베푸는 show you 시혜가 that 아니라는 welfare 것을 is not just 보여줬다는 spending 점입니다. money on poor people. 저도 영국 I am 복지제도의 myself 수혜자입니다. partly 저는 a 영국 product 복지제도가 of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고 British 또 아플 welfare 때는 state. 무료로 병원을 So 이용했습니다. I received many years of free education or subsidized education. If I was ill, I could go to a free hospital. The government would give my 또 parents 제가 a little 있다는 bit of money 이유만으로도 every 우리 month 부모님은 just because 정부로부터 I 매달 existed. I 아동수당도 was their child.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And 제가 that 있을 수 helped me 있었습니다. become what I am. I think if I hadn't had 만약 그러한 those things, 복지제도가 growing up 없었다면 in a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normal 저는 좋은 family, 대학에 갈 수 I 없었을 don't 거라고 think I would have been 생각합니다. able to go to a good university and so on. And so I think someone like Tony 토니 Blair, 블레어 총리는 he would 복지가 사람들에 대한 characterize 투자지 게으른 welfare 사람들에게 돈을 as 주는 it's also an 제도가 아니라는 investment 것을 in people. 보여주었습니다. And it's not just giving 복지가 lazy 사람들에 people 대한 money. 투자. But I think in Korea we still have 한국에서는 this 반값 idea 등록금, that 무상 이런 식으로 복지 접근합니다. 반값 무상, 등록금 반값 or 이런 everything 말은 is 사람들에게 free or 시혜를 it's half 베푸는 것 price or 같은 it sounds like you're just giving people something. And I think instead it 인상을 should 줄 수도 be 있습니다. 그 대신에 we will 복지는 invest in 여러분에게 you. 우리가 투자하는 And your 것입니다. job then is to 그래서 지금 복지 혜택을 take 받으시고 advantage of that and then 많은 돈을 probably you'll make 모으면 more 세금을 money, 더 you'll pay 많이 higher taxes, 내십시오 and 라는 eventually 식으로 the state will 접근하면 정부는 receive that money 투자했던 back. 것을 다시 회수할 수 So I 있게 think it's 됩니다. partly a framing 결국 issue 이것은 as 다 well. 프레이밍 여야 할 것 이슈라고 볼 없이 수 한국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유아 다루듯이 한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That's mainly a comment on 제가 그런 말을 한 the way 이유는 that 한국에서 선거전이 campaigns are 펼쳐지는 run. 모습을 보고 드린 So I think 말씀입니다. that 어쩌면 편견일 수도 it's maybe 있겠지만 a stereotype even. Everyone talks about this now to say that you go 선거철만 to 되면 a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kind of 아주머니들과 함께 market 어묵 and 국물을 you'll see 먹는다든가 politicians, 하는 they're 서민의 eating 모습을 like, 국물 보여줍니다. with, old ladies
And they probably 하지만 wouldn't do that 평소에는 안 today, 하다가 but they 선거를 might do 코앞에 it just before the 두고서만 election. 그런 모습을 연출합니다. And slogans, 희망, 그리고 소통, 희망, 미래, all 소통, this 미래 kind of 같은 empty 슬로건을 slogans 보면 모두 다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허황된 that 문구라고 really 생각합니다. have. I would go to all the websites of 이 책을 쓰면서 candidates when I 국회의원들의 was, 웹사이트도 websites 방문해봤습니다. of 비슷한 슬로건을 members 내세우고 of parliament when I 있더군요. was researching this book, and I felt they all had the same slogans. They all had the same kind of. The sad thing is that I think 그런데 if 안타까운 people 것은 그런 전략이 rejected 먹히기 it, then the 때문에 politicians 정치인들이 would have 계속 to 그렇게 change.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매우 반가워할 얘기고 Maybe.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매우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 worry it may be even too late. 안타깝게도 야권이 변하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만 치르면 매번 지잖아요. I think the way they consistently manage to get it wrong when they campaign, they consistently 항상 negative. 네거티브에 And as an 몰두하고 조직력이 organization, 떨어집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disorganized. 최소한의 조직력이 I 갖춰져야 think 한다고 there's a sort of 생각합니다. minimum of organizational kind of. There's a minimum of organizational capability that you need to convince people. 더 There has to be a 프로페셔널하면서도 little more 조직력을 professional 갖춘 and 야권이 organized 되어야 structure. 된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a 모름지기 party needs to 정당이라면 be 선거에서 either 이길 줄 a 알거나 election-winning machine, or it needs to have a strong sort of ideological 또는 확실한 core. 아이디어, 핵심 Otherwise 정책을 it 가지고 has 있어야 no 한다고 real 생각합니다. reason to 이 exist. 둘 중 아무것도 I 못하면 think 존재 이유가 Henry 없는 is the 거죠. first one. 새누리당의 경우는 But I 전자를 think 잘 that,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probably 둘 다 lacks 못하고 있는 것 either of 같습니다. these. And when that happens, you end up 선거에서 with 이길 a 줄 아는 정당이 one-party 하나밖에 state. 없다면 당연히 So then 일당 it 체제로 becomes, I 가겠죠. think, absolutely crucial to 가장 큰 힘을 yeah, 가지고 있는 preserve 당에 도전할 수 democracy. 있는 정당이니 that you have another 나와야만 party who can 민주주의를 challenge. 지킬 수 요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거 때 여당인 새누리당은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맞죠? 야당도 물론 내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당이 내놓는 진보적인 정책보다는 여당이 내놓는 진보적인 정책에 더 표를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I think probably it goes back to this organizational stuff. I think that 앞서 언급한 probably 조직력의 there are lots 문제인 것 of people who 같습니다. would 사회 want 전반적으로는 진보적인 some 정책을 degree 원하는 of, 유권자가 상당한 것으로 progressiveness. 보입니다. particularly among young people. 특히 젊은 측에서 But when they 그렇습니다. see 진보적인 정책을 the 원하면서도 main 야권을 opposition 보면 party, 제대로 they 하지 think, 못하는 wow. 모습을 보입니다. but they're just not quite right, you know. If they see, I mean, I think it's clever of as Henry 그렇기 to 때문에 offer 새누리당이 some 진보 정책을 progressive 제시한 policies. 것은 Although I 영리한 think 선택이었습니다. once in government, 물론 they 진보 start to 정책을 backtrack on 내놓았다가도 them. 막상 집권을 하면 But if you offer 새누리당은 enough 발을 to 뺍니다. get 하지만 to get 새누리당은 진보 정책을 51%, 제시해 51%의 to 유권자를 convince 확보하고 51%, 51%의 then 인구만 that's enough to 설득하면 win. And 선거에서 so you 이기게 just 되죠. throw in a few 그래서 중도 progressive 유권자들을 흡수하기 policies, 위해서 pick 새누리당에서도 off 진보 정책을 a few 내놓는 people 것이라고 from the 생각합니다. center. Then I think you can 그렇게 되면 원래 easily win 지지층에서도 중도 against the 유권자까지 opposition. 흡수함으로써 한국 쉽게 맥주가 마음에 새누리당이 들지 이길 수 있는 않는다고 해서 거죠. 한국에서 맥주 직접 만드셨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한국에서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국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씩 이렇게 도발적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Thank you. 한국말 알아듣네. 한국말을, 그러니까 이 손석희 앵커가, 손석희 사장이 한국말로 했을 때 응 그러잖아. 저 사람 한국말 알아듣네요. 그죠? 참 그래. 내가 했던 말인데, 그죠? 내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알랭드 보통이나 저런 다니엘 튜더 이런 사람들 입으로 나오면 고급져 보일까? 그지? 이 비슷한 얘기인데 이 알랭드 보통이나 이 다니엘 튜더가 얘기하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고급스럽게 들려. 내가 얘기하면 그냥 바가지 긁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해. 그지? 이걸 본 우리 시청자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봤어. 지금도 이 본방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어. 망치부인 방송을 봤어 이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저 사람이 내 방송을 어떻게 알겠어? 그냥 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상식은 통한 거야. 자꾸만 뭐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했다. 알랭드 보통이 망치부인 팬이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가. 그리고 저기 뭐야, 조국 교수가 그 야당 혁신위원 맡았다고 망치부인 방송을 봤어. 거기다 뭐 김상곤 그 저 혁신위원장이 그 저기 내가 했다는 얘기는 뭐야? 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상곤 그 혁신위원장이 망치부인이 했던 말을 맨날 하는 말을 똑같이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지금 망치부인 말을 보고 있다. 김상곤 교수나 조국 교수가 망치부인 그 방송의 애청자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 기사 좀 갖고 와봐봐. 그 기사가 있어요? 김상곤 교육감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난 아직 못 봤어요. 예, 기자회견 영상이 있습니까? 지금 못 봤는데요. 김상곤 혁신위 합류 팩트TV 이거에 나와 있습니까? 그 팩트TV 기자회견에 나와 있어요? 이건가? 인선된 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 매국노는 한 사람도 없다.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독약을 먹고 세상을 떠난 매천황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실천입니다. 우리 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찾았고 이제 혁신위원회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는 당권재민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저는 분명히 당권재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국민과 당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일입니다. 때문에 저부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혁신의 길을 갈 위원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발표할 혁신위원들은 헌신과 희생에 더하여 실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혁신의 길에 동참하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살고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혁신입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럼 당원들은 다시 우리 당을 뜨겁게 맞아줄 것입니다. 국민은 우리 당을 다시 희망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다시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놓여있던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걸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혁신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더 넓혀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당권재민이고 주권재민입니다. 당권재민으로 우리 당을 혁신하고 주권재민으로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는 마음만 합치면
기적을 이루어내는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내려는 분열에서 통합으로 가는 혁신입니다. 이 길을 여기 제시한 혁신위원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그럼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위원을 선정할 때 또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집단의 지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내 혁신위원은 그 모습을 훌륭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직자 여러분들은 추천위원회를 열어 당직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초단체장 및 원외위원장 여러분들은 총회를 열어 혁신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를 드릴 분은 당무 전문가인 이주환 혁신위원입니다. 이주환 위원은 건강한 당 조직을 위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줄 분이십니다. 또한 청년 당직자로서 활력 있는 젊은 정당의 모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원외위원장 총회에서 훌륭한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전국 247개 지역구에서 우리 당 원외 지역위원장은 138명입니다. 그중 영남은 68개 지역구에서 원외가 65개나 됩니다. 영남 지역 원외는 전국 원외의 47%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당세가 취약한 영남 지역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최인호 부산 사갑 지역위원장을 혁신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당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영남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 삶의 현장에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분권 정당을 실현해야 합니다. 박우섭 인천 남구구청장은 이를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우섭 구청장을 혁신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박우섭 혁신위원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및 등 지방자치를 대표하실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하지 않는지 의아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갑이고 국회의원이 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을 을지로위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박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실천적 정당활동을 하고 계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을 혁신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다음은 당외 혁신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북 의성에서 농민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농민운동을 하며 또한 지역 현장에서 지역 주민교육에 앞장서고 계시는 인미의 경북 북부권 규제개혁협의회 위원장이십니다. 인미의 위원은 경북 의성에서 기초의원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이는 인미의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신망을 받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모습을 인미의 위원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소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분은 여성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한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오셨던 노력으로 우리 당의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혁신위원으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를 모셨습니다. 우리 당이 야당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혁신으로 당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혁신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당혁신과 정치개혁의 전문가이신 최태욱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당권재민의 기본은 모두가 자신의 올바른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약자를 위해 변론을 아끼지 않으셨던 정채웅 변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십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시던 정채웅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남 지부장이셨습니다. 또한 참여자치 21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정채영 변호사는 광주와 호남 민심 그리고 호남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분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길게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만큼 강한 혁신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혁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내에서 4분, 당 밖에서 6분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이 가져야 할 3가지 실력을 모두 갖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우리 당 청년 당원이십니다. 삶 자체가 혁신이었던 이동학 다준다 연구소 소장을 혁신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위원은 청년을 위해 우리 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의 혁신위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있던 말 한 거네. 뭐 저기 예. 일단 뭐 이게 김상곤 뭐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뭐 혁신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닌 것 같고 특히 근데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해. 지금 말로만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혁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정말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등 돌렸던 걸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래. 이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제대로 잘 된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했어요. 어저께 막 나한테 어떻게 봤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 이럴 때는 일단 김한길 안철수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 그걸 확인하는 게 일단 간단한 이게 좀 아주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역시 그 간편하게 간편한 키트에 그 검색 키트에 의하면 이 김한길 안철수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철수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김한길 쪽에서는 이 혁신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 일단은 그쪽에서 싫어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싫어한다 그러면 일단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사람을 잘 모르겠어. 저 인원들 중에 뭐 최인호 몰라, 최태웅 몰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잘 모르겠고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내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위 김한길 쪽 사람들이 막 분노했다는 걸로 봐서 일단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일단은 이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소위 이제 김한길계가 분노했다는 걸로 봐서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정말로 그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진짜 혁신할 수 있는가.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저 혁신위원 10명이 전부 불출마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저 혁신위원장 10명이 모두 국회의원 불출마를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저 혁신위원회를 믿어. 현재는 조국 교수하고 김상곤 위원장 둘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나머지 그 8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원식 의원은 이제 현역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박우섭 구청장도 불출마? 내가 볼 때는 이게 불출마 선언을 분명히 하고 혁신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 왜?
이게 개파가 나눠먹기로 보이면 안 되거든. 안철수계와 문재인계가 나눠먹었다. 그렇게 평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분명한 그 칼날을 들이대야 되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기존의 야당 안에서 조차도 떨어졌던 사람들, 이 민주당 안에서도 공천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마치 혁신 세력인 것처럼 뻥치고 다니다가 문제가 됐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막 혁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나오면 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켜봐야죠. 지켜보면서 정말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지. 근데 내 느낌은 아직은 내가 볼 때 감동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혁신위원회 지금 이 모습으로는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 정도는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얘네 텄다 그건 아니야. 텄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감동적이진 않아. 왜?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시점을 많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이 혁신위원회가 감동을 주지 못할까? 그거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땐 좀 별로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당을 개방하고 어떻게 진보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세력들을 전부 다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 답을, 그 계획을 보여줬을 때 그때 국민들이 움직이겠죠. 그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막 너무 지금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 현재로서는 낙제점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의 기대치를 만족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왜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야. 지켜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봐요. 국민들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그에 맞게 발전하는 거예요. 야권 지지자들이 말을 화려하게 하고 그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만 보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언제나 카메라 앞에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카메라가 꺼진 뒤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는가, 그 정치인의 철학을 볼 줄 아는 국민들이 돼야, 야권 지지자들이 그런 철학적 바탕을 가져야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정치를 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야권의 모습은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말만 화려하게 하면 막 열광해 주잖아. 그래서 늘 카메라 앞에서 쇼하는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카메라가 꺼진 뒤 그들의 삶에 그들이 정말 삶 속에서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정치인을 판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 보고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방송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예. 나쁘지는 않았고, 간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내일까지 잠수를 탈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들어오냐고.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을 신고한다고? 왜들 그래? 예. 자, 하여튼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 일일이 불러드리면서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4,391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추천해주신 4,391분은 녹색 설사 안 할지어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각 방에서 보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올릴 줄을 몰라서 우리 참세상 세월호님,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국님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 격려의 응원 댓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망치 부인의 마무리 멘트는 제가 순수하게 창작한 게 아니에요.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이것도 옛날에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고요. 또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되었다. 그 얘기는 작가 루신이란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또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은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망치 부인에게 저작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했던 말을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망치 부인 방송 시청자다 단정하지 마세요. 예, 박근혜의 우주하고는 다른 우주죠. 우리의 우주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행복한 서민이 되는 꿈, 정말 어려운 꿈으로 보이지만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성공이 보장된,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승리가 보장된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잠깐만 같이 꿈을 꿔주세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요. 아직 메르스는 끝난 게 아닙니다. 언론과 무슨 국정원 요원들이 손을 뗐다 그래서 메르스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중환자가 계시거나 노약자가 계신 분들은 꼭 손을 자주 씻으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과로하지 않고 술, 담배를 줄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